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에 장작 넣으랴. 주걱으로 가마솥에 조청 저으랴. 바쁜 와중에도 추실댁의 머릿속은 선반 위에 엿가락 샘으로 가득 찼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저께 팔다 남은 깨엿 33가락을 분명 선반 위에 얹어뒀건만 엿기름 내러 한나절 집을 비운 사이 25가락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방에는 11살 난 아들밖에 없고 그 아들은 안진뱅이라서 손을 뻗쳐봐야 겨우 문고리밖에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엿가락이 축날 수 있단 말인가. 추실댁은 박복했다. 시집이라고 와보니 초가삼간의 산비탈밭 면마짓기뿐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다 신랑이란 게 골골거리더니 추실댁 뱃속에 씨만 뿌려두고 이듬해 덜컥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장사를 치르고 이어서 유복자를 낳았다. 유복자 하나만 믿고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도 유복자는 일어설 줄을 몰랐다. 안진뱅이 유복자 다리를 고치려고 팔도강산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며 온갖 약재를 다 써봤지만 괜한 밭대기만 날렸다. 할 수 없이 추실댁은 엿장수를 시작했다. 깨엿을 만들어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엽전도 받고 곡식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왔다. 유복자는 걷지는 못해도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었다. 6살 때 어버다 서당에 보냈더니 어찌나 총기가 있는지 천자문을 2달 만에 떼고 사자소학을 3달 만에 뗐다. 추실댁이 엿장수를 하느라 서당에 못 데려다 주자 집에서 독학한 글공부가 일취월장 사설을 파기 시작했다. 추실댁은 먹고 사는 게 급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엿가락 수가 축난 건 그저께뿐이 아니다. 올여름 들어서 축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부쩍 잦아졌다. 나 장에 갔다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범인을 잡기 위해 추실댁은 삽작을 나가 골목에서 발길을 돌려 열어놓은 장지문을 통해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문구멍으로 안방의 동태를 살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안진뱅이 유복자가 주머니에서 실에 묶인 사슴벌레를 꺼내더니 벽에 붙이자 이놈이 단 냄새를 맡고 엉금엉금 기어올라 엿 한 가락을 붙잡자 아들 녀석이 실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 방정맞은 어미란 게 쾅 문을 열고 에라 이 도둑놈아. 고함치니 깜짝 놀란 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자지러졌다. 그날의 충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복자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고 몇 년 후 장안의 대도둑이 됐다. 추실댁은 땅을 치며 회한에 울었다. 그때 에라 이 도둑놈아 라고 할 게 아니라 너 참머리 좋다. 천문을 깨우칠 재주다 라고 했어야 했는데 말이 씨가 되었구나. 송당 박영은 조선 중종시대의 무인으로서 정직하고 결백한 선비로 영명이 높았던 사람이다. 무과급제하여 선정관으로서 권례에 입직하였다가 물러나와 탄식하였다. 말 달리고 검을 쓰는 것은 대장부의 일이라 사람이 학문을 아니하고 이 어찌 군사가 되리요. 드디어 그는 결심하고 신당 정붕에게 수학하여 수년 내에 학문이 크게 증진되었다. 정붕이 손을 들어 앞산을 가리키며 물어보았다. 저 산 밖에는 어떠하니요? 박영이 대답하였다. 산 밖에는 다시 산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에 정붕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제 군의 독서의 공을 알겠노라. 박영은 무인으로서 학문이 깊어짐에 따라 마음도 흡족하고 평안하였다. 박영이 소년일 때에 미복을 입고 준말을 타고 어느 동굴을 지나갈 때 한 미인이 손으로 불러 박영은 말에서 내려 혹시나 좋은 기회가 오려나 하고 그 미인을 따라갔다. 그 집은 외진 곳에 있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또 해가 거의 져서 어두웠는데 그 미인은 박영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듯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박영이 그 연고를 물으니 미인은 손을 흔들며 말을 못하게 하고 귀에 대고 가만히 말하였다. 당신의 풍채를 보니 반드시 범상한 인물이 아닌데 첩의 유인으로 잘못되어 죽임을 당할까 해서 불쌍히 생각하오. 박영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자세히 물으니 미인이 대답하였다. 이 집의 도둑의 무리가 이첩을 유인의 미끼로 삼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 의복과 우마 등을 탈취하여 생활한 지 수년이라 이첩이 밤낮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나 도둑의 무리가 심히 많은 고로 죽을까봐 감히 못했으니 당신은 이첩을 구해주소서. 박영은 젊은 기질에 자기의 위협적 기계에 못 이겨 개연히 그것을 승낙하고 말에서 칼을 빼어가지고 누상에 올라가서 도적의 무리 수십 명을 찔러 죽이고 미인을 업고 두어 길이나 되는 담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그때 하위가 담에 걸려서 찢어졌다.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느라 거의 죽을 뻔하였고 도둑 소굴에 들어간 것에 후회가 막심하였다. 박영은 그 뒤에 항상 그 찢어진 옷을 좌측에 두고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아들과 조카들에게 항상 당부하였다 한다. 고려가 막 멸망한 후 송도에는 한 빈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귀신이 많다고 모두 말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불안해하였다. 어떤 상인이 싼 값으로 그 집을 사서 거처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매번 절구를 찌을 때면 딸가닥 쨍그렁하는 쇳소리가 담장벽 사이에서 은은하게 울렸다. 그래서 마침내 벽을 헐고 보니 벽을 중축한 속에 금은보화를 담은 그릇이 마당 가득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곳에는 환관 아무개가 모년 모월 모일에 감춰둔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곳은 고려가 망할 때에 환관이 달아나 숨은 곳으로 그 환관은 임금의 총애를 입어 권세가 있고 보물이 많았는데 난리가 나자 보물을 이중벽에 감추어 두었으나 공격을 받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아 집이 비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쇳소리를 듣고 귀신이 그러는 줄로만 여겨 두려워하며 그곳에 사는 것을 불안해하였던 것이다. 상인은 이로 말미암아 가문을 일으켜 송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옛날 돌천동에 아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었다. 마침 그 마을 뒤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 스님이 이 사람 집에 드나들다가 그만 이 사람 아내와 눈이 맞아서 통간하고 친하게 사귀었다. 스님이 이 사람의 아내를 수시로 끼고 누워 놀다 보니 점점 정이 깊어졌고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 여자 남편의 건망증 심한 것을 이용해 그 남자를 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여자와 살 수가 있겠다. 곧 어느 따뜻한 봄날, 스님은 이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다. 스님은 아주 독한 술을 준비해가지고 그 남자를 유인해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스님은 산비탈 잔디 위에 이 남자와 나란히 앉아 아, 이 산의 철쭉꽃, 저 산의 파란 새싹 참 좋지요. 하면서 여러 가지 경치를 칭찬하며 술을 권했다. 술에 취한 남자는 어느새 완전히 정신을 잃어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이에 스님이 그 남자의 머리를 깎은 다음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히고 염주와 바람까지 그 남자의 몸에 걸쳐 치장했다. 그리고 육환장도 잠든 그 남자의 손에 쥐어 놓았다. 이렇게 한 다음 스님은 그 남자의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면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 술을 깬 남자는 자기가 완연한 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으나 자기가 중인지 아닌지 기억할 수가 없어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우리 집에 가서 보고 남자가 없으면 들어가 살지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스님이야. 그때는 할 수 없이 스님 행세를 해야 한다. 남자가 산에서 내려와 집 근처를 돌면서 살펴보니 자기 집에서는 한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다정하게 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틀림없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절에 가 스님 행세를 했다. 오모는 양산 사람이다. 위인이 어리숙하고 집신을 삼아서 살아가는데 그 집신 모양이 매우 볼품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침 집신파리를 유심히 보더니 이 집신은 서울 가면 100금짜린 하고 지나갔다. 오 씨는 이 말을 진담인 줄 믿고 집신 7죽을 삼아서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길 옆에다 집신을 버려놓고 누가 혹시 값을 물으면 한량 입죠 하여 모두 비웃으며 지나갔다. 며칠을 장터에 앉아 있어도 단 한 짝도 팔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어느 제상집의 하녀가 용모가 예쁘장한 데다 민첩하고 총명하며 나이 방년 16세로 정해주는 혼처는 마다하고 일찍부터 제 스스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짝을 맺겠노라고 말해왔다. 어느 날 이 여자가 오 씨의 집신전 앞을 지나다가 집신값을 택없이 불러 전혀 사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겼다. 3, 4일 연달아 나가봐도 매항 일반이다. 이에 오 씨에게 말을 붙였다. 이 집신을 내가 전부 사겠어요. 값이 얼마예요? 7죽이라. 70냥을 내압죠. 나와 같이 가서 돈을 받아가세요네. 그럽시다. 드디어 집신을 지고 따라가 한 곳에 당도하니 재택이 굉장하고 대문이 훨씬 높았다. 하녀가 그를 자기 거처인 행랑으로 끌어들였다. 오 씨는 자리에 앉기가 바쁘게 집신값을 독촉했다. 하녀는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하룻밤 묵어가세요. 하고 좋은 술과 안주를 내오는 것이었다. 다시 저녁상이 나오는데 기명이 정결하고 참품이 진기하여 먼 시골에서 채소나 먹던 사람은 난생 처음 구경하는 것이어서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밤이 되자 그 여자가 손님이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저와 같이 자요. 오 씨는 당황하여 말인즉 아름답소만 어찌 감히 바라겠소. 그 여자는 불을 껐다. 드디어 옷을 벗고 일장 운후의 낙을 누렸음은 물론이다. 이튿날 미명에 일어나자 농을 열고 새 옷을 꺼내 목욕을 시키고 갈아입히니 풍모가 또한 당당하게 보였다. 저는 이 댁 서한비예요. 당신이 이제 제 낭군이 되었으니 대감께 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뜰 아래서 절하진 마셔요. 그렇거지. 하녀가 들어가서 고하기를 쇳내가 간밤에 지아비를 얻었습니다. 현신 드릴까요? 그래, 얼른 들어와 보여라. 오 씨는 불쑥 대청으로 올라서서 절하는 것이었다. 모시고 있던 사람이 오 씨를 끌어내려 했으나 오 씨는 꿈쩍 않고 서서 하는 말이 나는 명색이 향족이여. 지금 비록 비부쟁이가 됐으나 결코 뜰 아래서 절할 수는 없소. 재상은 웃으며 걔가 제 신랑감으로 고를 만하구나. 그로부터 오 씨는 그 집 행랑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그 하녀가 당신은 퍽 사리에 밟지 못해요. 돈을 써보면 안목이 열리고 가슴이 트일 거예요. 하고 돈 한 꿰미를 내주며 이르는 것이었다. 이걸 갖고 나가서 다 쓰고 들어오세요. 저녁 때 오 씨가 돌아와서 제길 먹고 싶지 않은 걸 술이건 떡이건 사 먹을 필요가 있나. 진종일 돌아다녀도 돈 쓸 일이 하나도 없대.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온 걸. 길거리에 거린도 많은 걸 적선인들 못하나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 이튿날 다시 한 꿰미를 차고 나갔다. 거지들을 모아놓고 돈을 땅에 뿌렸더니 거지들이 다투어 줍는 것이 꼴이 가관이었다. 날마다 그는 이것이 일과였다. 그러다가 곰곰 생각해보니 허다한 돈을 헛되이 거린에게 주어버리는 것이 부질없기 짝없는 일이었다. 이에 사장으로 발길을 돌려 한량들과 사귄 것이다. 술을 사고 고기를 사서 매일 나눠 먹으니 어느덧 망력한 싸이들이 되었다. 이어 초라한 집에서 독서하는 궁유 한사와도 교유하여 더러 양식을 대주고 더러 필묵의 비용을 제공하기도 하니 모두들 오 씨는 요새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고들 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사략, 삼략, 손무자 등의 글을 가서 배우도록 하여 대략 그 대지는 짐작하게 되었다. 이러느라 수만전이 비용이 났다. 이때 여자는 그에게 새로이 당부하였다.
당신은 아무래도 궁수를 익혀서 발신해야겠어요. 오씨는 본래 건장한 사람이다. 또한 한량들과 더불어 궁수를 연마하여 철전이나 세전이나 다 멀리 쏠 수 있었으며 무경칠서까지 깨친 터라 무과에 응시하여 어렵잖게 합격해서 홍패를 받은 것이다. 그 홍패를 감추어두고 집안 사람도 모르게 했다. 하녀가 오씨에게 말하기를 내게 저축되었던 돈이 10만에 불과하였어요. 당신이 전후에 근 7만 전을 축내고 이제 3만이 남았네요. 당신 이제 행상을 해보세요. 도무지 장사 속을 알아야지. 무엇을 무역해야 되나? 올해 대추 농사가 크게 흉년인데 오직 호서 어느 고을만 대추가 결실했대요. 가서 몽땅 사들여 오세요. 오씨는 이 말을 따라 어느 고을에 이르러 보니 가을일이 말씀이 아니고 흉년이 들어들에 낫을 댈 곡식이 없고 사람들이 굶어 많이 연이어 쓰러져 있었다. 오씨는 보기에 가련스러워서 돈을 손길 뻗치는 대로 전부 주워버리고 올라왔다. 그 여자가 적선도 물론 큰 일입죠. 하지만 우리 돈이 떨어질 판인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래요? 하고 다시 만전을 주며 면화농사가 8도가 다 흉년인데 오직 황해도 몇 고을만 괜찮대요. 거기 가서 면화를 쳐오세요. 오씨는 황해도에 가서도 충청도에서처럼 탈탈 털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제 돈이 이제 만전뿐입니다. 이제 바닥을 긁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이것으로 헌 옷가지를 사가지고 북도로 가서 삼배, 인삼, 피물 등속을 바꿔오세요. 제발 먼저 같이 낭비하진 말아요. 오씨는 사전에 가서 헌옷 수십 파리를 사가지고 함경도로 길을 떠났다. 함경도는 본래 면화가 토질에 맞지 않아서 금싸라기만큼이나 귀하기 때문에 옷을 해입지 못해 겨울날이 따뜻해도 오히려 추위에 떨고 있었다. 오씨가 돈을 물쓰듯 한 버릇으로 손이 커서 안변서부터 육진에 이르기까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죄다 나눠주어 버리고 남은 것이 치마와 바지 달랑 한 벌씩이었다. 한심하여 탄식하는 말이 내실로 남의 돈 10만 전만 축냈구나. 손을 털고 빈손으로 돌아가서 무슨 낯으로 집사람을 다시 대한단 말인가. 차라리 호랑이 뱃속에다 장사나 지내자 하고 밤중에 홀로 산중으로 들어갔다. 벼랑길을 타고 심심산골로 들어가는데 문득 나무가 빽빽한 사이로 등불이 반짝반짝했다.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고 가기를 청했다. 할멈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 밤중에 이런 깊은 산골에 무슨 일로 오십나요? 하고 맞아들여 저녁상을 내오는데 대접이 은근했다. 오씨는 마지막 남은 바지와 치마를 꺼내주었다. 할멈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당장 갈아입고 백배 치하하는 것이었다. 오씨는 상에 놓인 나물이 인삼임을 보고 묻기를 이 나물은 어디서 났수? 근방에 도라지 밭이 있어서 매한 캐다 나물에 먹지요. 더 캐다 둔 것이 있나요? 할멈이 수십 뿌리를 내보이는데 모두 인삼이 아닌가. 잔 것은 손가락만 하고 굵은 것은 발목만 했다. 이윽고 밖에서 짐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이가 왔군요. 저 애가 태어나서 처음엔 겨드랑이 양옆에 조그만 날개쭉지가 돋쳐가지고 가끔 벽상에 날아붙기도 합디다. 그래서 제 애비가 쇠꼬챙이로 지지기도 했으나 날개가 다시 돋칩디다. 점차 자라는데 기운이 초등하여 이런 평시에는 아무래도 화가 미칠까 염려되어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서 사냥을 하여 살아가고 있습죠. 애비는 벌써 돌아가셨고 나 혼자 저것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하고 이어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 들어와 뵈어라. 이 손님께서 내 치마와 바지를 주시어 몸을 가리게 하니 실로 은인이시다. 할멈의 아들이 곧 들어와서 절을 했다. 이튿날 아침 할멈에게 말하기를 도라지 밭을 보고 싶은데요. 할멈이 오씨와 함께 산마루 하나를 넘어가서 한 곳에 이르러 가리키는데 산이 온통 인삼이 아닌가. 이날 온종일 인삼을 캤다. 그 크기가 같지는 않았으나 개중에 동자쌈도 많았고 한데 모으니 대여섯 파리가 착실히 되는 것이었다. 오씨가 산중에 말도 없고 이걸 다 어떻게 운반한다지. 할멈의 아들이 내가 원산까지 져다 드리리다. 거기서부터 말에 싣고 가시오. 했다. 오씨는 그 말대로 하여 새마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
집에 돌아와서 처에게 전후 경과를 이야기하자 처는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이 적선을 많이 한 덕분에 부처님이 보물을 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돌아오신 건 우연이 아니지요. 내일이 대감님 회갑이시라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모두 모입니다. 당신이 여러 대감들께 인사를 드리면 벼슬 한 자리 얻기가 그리 어렵겠어요? 다음 날 아침 굵은 것으로 인삼 5뿌리를 골라 대감에게 바치면서 쇳내의 지아비가 행상을 나갔다가 마침 이 물건을 얻어왔기에 대감마님 전에 바치옵니다. 대감이 대희하여 오씨를 불러보았다. 하녀가 미리 세립과 천릭을 준비해 두어서 착용하고 들어갔다. 대감이 묻기를 그게 무슨 복장인가? 소인이 연전에 무과를 했습지요. 장사로 살아온 고로 홍패를 숨겨두고 아직 대감님께도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래, 신수도 초초치 않은걸. 이윽고 벼슬아치들이 차차 당도해서 대감이 인삼을 자랑했더니 모두들 하는 말들이 이런 진귀한 물건을 대감이 독차지하시다니. 우리도 좀 나눠 가집시다. 얻은 것이 이것뿐인걸 어떻게 나눠드릴 수 있겠소. 오씨가 그때 옆에 있다가 소인 행장에 인삼이 좀 남았습지요. 다소간 나눠드리어 조그만 성이나마 표할까 합니다. 하고 내어다가 3뿌리씩 바치었다. 벼슬아치들 역시 대희하여 묻기를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귀여워하는 계집종의 지아비지요. 명색은 향족이고 무과 출신입니다. 여러 벼슬아치들이 대감댁 비부로 저만한 무변이 아직 초사 한 자리도 못했다니 어찌 대감의 허물이 아니겠소? 저 사람 무과는 저 역시 오늘 처음 알았소이다. 해가 이미 기울어져서 여러 벼슬아치들이 취하여 흩어졌다. 오씨는 인삼을 팔아서 수십만 전이 돈을 벌었다. 그 뒤로 여러 벼슬아치들이 서로 끌어주어서 얼마 안 되어 무겸선정관으로 임용되고 차차 승직하여 수사에 이르렀다. 그는 진작 철을 속량해서 해로하였던 것이었다.